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카이스트 전현직 교수 100여 명이 국내 기업의 핵심 소재와 원천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했습니다. 5개 분과로 구성된 자문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159개 소재와 부품 등에 대해 기술 지원과 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고통 없이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사를 개발했습니다. 독사의 이빨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존 주사기보다 효율이 높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는 비나 눈, 우박 등이 땅에 스며들어 형성돼 전 세계 민물의 3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땅을 파헤칠 수 있어 개발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지만 공공자원으로서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장마가 끝나고 전국의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계속돼 온열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이 생기고 장시간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과 관련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가 국내 기업의 핵심 소재와 원천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기술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성률 카이스트 소재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기술 자문단이 꾸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계에서도 이번 한일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기술 자문단이 만들어지게 된 보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에 일본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대 핵심 부품의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 학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8월 2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연구부 총장님과 제가 또 신창조 총장님께 자문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 동안 총장님 주재하에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자문단 설치가 결정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우리가 도움이 되자. 그 카이스트가 지난 50년간 국민들의 어떤 성원으로 발전했던 연구 중심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갖고 있는 어떤 기술들, 인력들을 이런 연구개발 성과들을 최대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술 자문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학계가 나서서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자문단이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건가요? 그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전략 물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1000개 이상이 있고요. 그걸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 밀집에 관련돼 있는 어떤 핵심 원천 기술 5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네. 첨단 소재 분과, 화학 생물 분과, 화공 장비 분과, 전자 및 컴퓨터 분과, 기계 항공 분과 이렇게 5개 기술 분과가 있고요. 예. 예. 관련 분야의 학과장님들을 분과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기술 분과 간사님들로 모셨고요. 다 교수님들이시죠. 예. 그리고 기술 분과별로 자문 교수님을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모실까 하다가 총장님께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분야별로 한 20분 이상씩 구성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수요 기술에 가장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자문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이제 매칭을 할 계획이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두세 분과가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기술 분야 5분야로 나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투입돼서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자, 단장님께서 보시기엔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어떤 중소 중견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한 기업이나 어떤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떤 산업 구조는요, 국제적으로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뭐 소재, 장비, 부품, 완제품,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이 있는데요.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가 각각의 밸류 체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한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도 최고여야 되고요. 또 가격 경쟁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둘 다 만족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그죠? 디램이라든지 플래시 메모리,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을 했고 또 산업체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현재에서는 이제 이런 지금 시기에는 이런 국제 분업의 어떤 체인이 일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예. 참 안타까운 면인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전략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 경험들을 공유해서 네. 차분하면서도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노력해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 자문단이 발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번 사태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전략 기술 확보를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 자문단이 그러면 국내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학계에서 바로 산업체의 어떤 기술을 바로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최고의 제품을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정부와 또 민간이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도 뭐 단기적으로 20개, 중장기적으로는 80개 품목을 결정한 것도 사실은 기업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런 품목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진짜 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갖고 있는 고급 인력들 그리고 기술 경험들을 단기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단기 자문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드리고요. 예. 또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처방을 같이 논의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현장에서 진짜 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방송을 보고 계신 기업 관계자 가운데서 이 기술 자문단의 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예, 카이스트에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 전담 오피스를 개설했고요. 예, 전담 직원이 이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042 예. 350에 6119입니다. 네. 그리고 전담 이메일이 있습니다. smb.rnd@kais.ac.kr입니다. 예, 여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수요 기술을 파악하고 단장과 기술분과위원장님들이 논의하에 가장 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자문 교수님들을 매칭시켜서 단기적으로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신청 방법 알려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수출 규제 관련해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150여 개 품목 관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성길 카이스트 기술자문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구축해온 국제 공급망이 또다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부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의 재고를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조달처 변경을 시사받은 일본 기업도 있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기업도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4일 대한국 수출 규제가 단행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일본의 수출이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순도 불화가스를 생산하는 쇼와전공은 지난달 중순 경제산업성의 수출 신청을 했지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광재인 포토리지스트를 취급하는 JSR도 지난달 말까지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온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합계는 각각 592조 3천여억 원과 42조 8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9.8%나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7.9%, 79.8%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5년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70살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3년 3.6%에서 2018년 37.8%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19%에서 80.3%로 4배 이상 급증했고 50대와 40대, 30대 등의 연령에서도 보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민 전체 평균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8년 기준 89.4%로 집계돼 국민 10명 가운데 9명꼴로 스마트폰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쓰비시 전기 등 일본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10여 년 동안 납품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92억 원에 일부는 검찰 고발까지 됐습니다. 애초 우리 정부는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발표를 미뤄왔는데 일본의 막무가내식 보복에 적극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 4곳은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납품 담합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04년 르노 삼성의 QM5에 들어가는 전기 공급 장치를 입찰할 때 일본 부품업체 2곳은 미쓰비시 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 가격을 높게 써냈습니다. 이런 밀어주기식 담합으로 미쓰비시 전기는 QM5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해당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미쓰비시 전기가 일본 내 다른 업체가 현대차 등과 거래할 수 있도록 밀어줬고 일본 부품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돌아가며 담합을 벌였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EU 등으로부터도 벌금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역시 국내에서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4곳에 대해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기업이 전범 기업으로 분류되는 미쓰비시 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일본 기업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끝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주사바늘만 보면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독사의 이빨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통 없이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아이는 물론 어른도 느끼는 주사바늘 공포. 고통 없이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하는 각질층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 국내 연구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사의 이빨에 주목했습니다. 독사가 물면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이빨 표면에 홈을 통해 독이 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연구팀은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독사의 이빨을 본뜬 구조체를 주사기의 수천 분의 1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6개의 홈을 나선형으로 낸 뒤 피부에 주사했습니다. 그러면 각질층에 미세한 구멍이 나면서 약물이 홈을 타고 빠르게 주입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사기 100개를 이어붙여 패치 형태로 만든 뒤 피부에 붙이면 약물이 10초 만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굉장히 작게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피부 표피층으로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으면 거기에 존재하는 수많은 면역세포들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면역 항체가 더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주사 패치는 인슐린이나 백신 등 기존에 쓰던 액체형 약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했던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도 피부 속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연구팀은 기존 주사기보다 효율이 높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 추출물과 화장품, 한약재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보면 천연 추출물 화장품은 미생물 검사에서 모두 적합했고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는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천연 추출물 에센스 등 45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곰팡이 등 미생물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1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 광고 19건을 적발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대황과 방귀 등 유통 중인 한약재 17종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해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나무의 진화 과정과 유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소나무 엽록체의 유전체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 삼척시 중경숲에서 선발된 우량개체를 이용해 소나무 엽록체의 DNA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우리 소나무의 엽록체 DNA는 모두 11만 9천여 개 염기성의 고리 모양이며 113개 유전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밝혀진 소나무 엽록체의 DNA 정보를 이용하면 40년 이상 걸리던 우수형질의 소나무 육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산림과학 분야 1등급 국제학술지인 포레스트 7월호에 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바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인데요. 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지하수의 역할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 연구센터 최한나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하수하면 그냥 아까 말했듯이 지하에 흐르는 물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하수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대부분의 지하수는 강수에 의해 충전이 됩니다. 빗물이 지층의 빈틈으로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내려갔다가 어느 심도에서 토양이나 암석의 빈 곳이 완전히 물로 포화되었을 때 포화대 내의 물을 지하수라고 하고 포화대 최상부면을 지하수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틀어서 전 과정을 함양이라고 합니다. 특히 투수성이 충분히 커서 우물이나 용천수로 경제성이 있을 정도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포화대를 대수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지하수는 그 분포량이 지하수보다 30배 이상으로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표수보다요? 네. 네, 이 지하수는 말씀하신 대로 온천이나 우물, 또 샘물 등으로 우리에게 참 친숙한 존재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지구상의 물 분포를 살펴보면 해수는 97%를 차지하고 육지의 담수는 전체 물 분포량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남극과 북극의 빙하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리와 운송에 큰 비용이 듭니다.
빙하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담수가 바로 지하수인데요. 예.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하천 혹은 호수 같은 지표수의 분포량은 전체 담수의 단 2%도 안 되는데 지하수는 30%나 됩니다. 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하수는 땅속을 흐르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예.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두 번째로 땅을 파야 쓸 수 있는 개발에 따른 비용 경쟁력이 좀 필요한 물이기 때문에 좀 더 지하수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하수를 꼭 개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네. 언제쯤인가요? 주로 3, 4월에 농번기에는 모내기나 밭갈이 같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3, 4월 시즌에는 농촌에서 지하수가 꼭 필요합니다. 네. 혹은 상수도 시설이 닿지 않는 산간 벽지 혹은 도서 지역 같은 곳은 지하수를 개발해야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평원 지역은 지하 10m만 파 내려가도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지하수는 점토, 모래, 자갈, 암석 사이를 통과해서 흐르는데요. 오염물질의 필터가 이루어진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오염원이 그 바로 근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고도의 정수 처리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하수의 개발과 활용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행위이며, 이는 공공재로서 대수층의 수질 및 수량 보존을 함께 고려하여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어쨌든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물이 흐르는 것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지하수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하수는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자면은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대수층은 퇴적토로 구성된 첨부, 얕은 지하수와 네. 그 심부에 들어가 있는 안반으로 구성된 심부 지하수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더 깊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예. 첨부 지하수는 토양 입자 사이에 연결된 공간, 즉 공극을 통해서 이동하고 또 비가 올 때마다 다시 채워져서 지하 수위가 비의 양에 직접적으로 함께 움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네. 네. 반면 심부 지하수는 그 단층과 전리 등 그 갈라진 틈을 따라서 흐르고 또 오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기반한 기원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먹는 샘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심부 지하수의 단점이라면은 깊이 있어서 취수가 쉽지 않고, 또 일단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확산이 빠를 수가 있어서 개발 및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우리가 생활용수 혹은 농업용수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첨부 지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개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선 지하수 오염의 정의에 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하수 오염은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네. 수질 오염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지하 수위의 변동에 따른 취수 장애, 그리고 지형 변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네. 예. 또한 2차적으로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그 지역에서 지하수에 의해서 유지되는 식생의 변화와 생태계 서식지 변동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지하수에 오염 물질이 이루어진 후 지속적인 유입이 일어나다가 그 오염 물질의 유입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네. 지하 수계는 워낙 흐름이 느리고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눈에도 오염 범위 확산대가 보이지가 않아서 예. 정화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하수의 개발은 수계와 식생의 영향이 적은 공법 그리고 환경 보전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지형 변화나 식생 등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덧붙여 주신다면요. 물을 예. 얼마나 양수하는지에 따라서 지형 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양수가 만약에 과도하게 반복이 된다면 이 지역의 지하수는 수위 우물을 중심으로 하고 그 수위 하강추를 따라서 지하 수면이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지하수의 매질을 채우고 있는 지하수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매질의 압력이 감소를 하고, 매질의 압력 감소는 지하 수면의 변동과 더불어서 지표면의 변동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하수의 개발 자체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지하수의
그 정확한 지역 보존량을 산정을 해내야 하고 지하수 개발 시에 취수량이 유입량을 넘지 않도록 시기적으로도 개발이 매우 뭐 봄철 같은 때 네. 개발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네. 늘 고려하면서 그 지하수 양수와 취수 개발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취수나 개발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지형 변화가 일어난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외국 사례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1958년 미국의 일리노이의 대수층에서 개발 가능량을 넘어서는 양수가 계속되자 그 지역의 지하수계가 분리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위스콘신주의 그 시카고는 그 해수보다 지하 수위가 275m 이상 낮아졌고요. 그 위스콘신주와 인접한 일리노이주와 인접한 위스콘신주의 미러키 지역은 지하 수위가 120m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 그것은 하천의 건처나 식생의 변동 그리고 뭐 지형의 변화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해안 가까이에 있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개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도서상간 혹은 해안 지역 같은 데서도 해수 침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예. 여러 먹는 샘물을 개발하거나 그런 도서상간 혹은 도서 지역에서는 해수 예. 침투가 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수록 지하수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어려워질 텐데 예. 이 지하수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지하수는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 공공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지하수의 개발은 환경 보전과 자원 개발의 선순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에 기반하여서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예. 또한 개발된 지하수 관정을 오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또 고체나 액체 폐기물과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대수층에 들어가면 점오염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들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중 항시 실시하고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간 수자원 이용량의 10분의 1 이상이 지하수라고 들었는데요. 예. 자, 앞으로 더 미래 세대의 중요한 가치가 될 텐데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더위 속에 산행을 하다 탈진하는 등산객이 적지 않은데요. 몇 가지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인근 산에서 내려오던 38살 이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단체 산행에 나섰다가 무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탈진, 탈수 온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그분은 약간 지병이 있어가지고 혈압도 안 좋고 무릎이 원래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7, 8월 2달 동안 산행 중 구조된 온열 질환자가 177명이나 됩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더위가 심한 낮 시간대를 피하거나 아예 산행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폭염 시에는 그늘에서 수시로 쉬고 어지럼증, 두통이 있으면 바로 등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중추신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심하게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구역감을 호소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의식이 처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더울 때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부에 많은 피를 내보내는데 이때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체력을 과신해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땀이 잘 배출되는 기능성 옷을 입고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앞으로 공항이나 철도 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 표지에 설치 위치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AED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정작 그 위치는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에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돼 온열 질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천상규 기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전국의 기온이 연이틀간 35도를 오르내리자 뜨거운 열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66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장기간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2,60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34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장시간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는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열탈진, 고열이 나타나는 열사병, 열로 인한 경련과 실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660명의 질환 현황을 보면 열탈진이 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129명, 열경련 93명, 열실신 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체온이 오르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할 때는 유산소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고 갑작스럽게 통증이나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고 체온 상승과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술과 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YTN 천상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효율 습기 제거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기 제습기에 데시컨트 로터라 불리는 습기 필터를 추가해 적은 에너지로 높은 제습 효과를 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한 제습기가 기존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소비 전력에서 160% 이상 높은 제습 능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습기 필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습기를 가동했을 때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기술 사업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창업했으며 지난해 말 제품 개발을 마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즉 잔반급여 227개 양돈 농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실시합니다.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 농장은 잔반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 사료 등을 먹여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부서 담당자 등 900여 명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은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고자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흘을 버티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물은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최근 인천과 서울 물류동 등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나 천안 지역의 우라늄 지하수 등은 식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계기가 됐는데요. 전국 어디서든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